제6차 비상대책위원회 개원을 선언합니다. 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어느덧 2013년 1월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요즘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최근엔 고추장, 된장, 밀가루, 콩나물에 소주값도 줄줄이 올랐다고 합니다. 가스, 전기요금 같은 공용요금도 이미 크게 오른 상태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합니다. 이래저래 가난한 서민들만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주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물가 폭탄, 전세 대란, 체불임금, 등록금 문제, 이런 시급하고 여야가 이견이 적은 공약부터 최대한 빨리 실천하자는 겁니다. 비대위는 설날까지 이 문제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로 민주당 비대위 출범 20일째를 맞습니다. 평가와 혁신을 위한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시작해서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대위는 오는 2월 1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체 구성원 워크숍을 갖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이 전부 참여해서 대선평가와 정치혁신, 민주당의 미래와 당내 개파 문제까지 정말 계급장 떼고 끝장 토론을 벌일 작정입니다. 일신, 오일신, 혁신, 또 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 핵실험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이 모든 책임이 북한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우리 당은 절대 반대임을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올해는 정전협정 60주년이 되는 해로 이제는 평화체제로 나아가야 할 그러한 시점입니다. MB정부는 반경 일본도 대북 기조로 일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도 남북 대화를 약속한 만큼 새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대화 및 협상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군 이래 최악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MB맨과 측근 부하기용 특별사면을 즉각 처리하십시오. 특사 강행은 법치 질서 파괴는 물론 국민의 뜻까지 몽땅 무시하는 서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새누리당에게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노사정간 특보라소스의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야말로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당이 대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새누리당은 이 제안마저도 주저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문제를 제기한 노조와 문제를 풀 회사를 비롯해서 이해 당사자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리해고 피해자들, 바로 그들을 빼야 협의체에 참가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을 빼겠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새누리당에 재차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해야 합니다. 야당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이 국회에 발을 묶고 발목을 잡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정 발목을 잡는 어이없는 이런 상황을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인사 스타일에 대한 불안감이 적지 않습니다. 김영준 총리 후보자 개인에 대한 비교적 좋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의 병역 문제와 재산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 후보가 인사청문회 시작 전이라도 솔직히 밝히고 사죄해야 합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은 박 당선인이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법치와 원칙의 확립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적당히 넘어가려 하고 한다면 또는 대피만 한다면 더 큰 발을 자초할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솔직하게 설명하고 국회 검증에 성실하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불통, 깜깜이 인사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인수위 출범 이후에 윤창중, 이동욱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인사는 박 당선인의 그야말로 불통, 깜깜이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출통 보완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전 철저한 검증 없이 부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선인의 개인 파일 의전에 나홀로 인사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객관적이고 검증을 거친 그런 인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정혜구 정치혁신위원장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 정혜구입니다.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거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지난주에 회의를 했고 오늘 4차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됐던 과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회의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상임례를 좀 하고요. 2차 회의에서는 대체적으로 저희 정치혁신위원회의 어떤 활동 기간을 크게 두 시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설 이전에는 그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 쇄신에 관한, 정치 혁신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의제들을 뽑아서 저희들이 10개를 뽑았습니다. 그 의제들에 대해서 설날 이전까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런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설 이후에서 2월 말까지는 그 토론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걸러내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문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론한 결과 6월 말 정도에는 적어도 혁신안의 어떤 대체적인 어떤 윤곽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 날 금요일 날 개최된 3차 회의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합의한 새정치 공동선언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미 국민들한테 약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그 회의를 하다 내려왔습니다만 오늘은 당의 지도체제 문제, 리더십 문제, 개파 문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민주통합당과 그 한국정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바탕해서 이후에 좋은 혁신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서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를 둘러싸고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 듯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발표에서 국가적 중대조치 운운하면서 마치 핵실험을 할 듯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핵심을 하게 된다면은 한반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미국은 크게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고 또 중국 함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반도 전체가 전운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에
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민족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럴 때 방법은 대화입니다. 대화로서 풀어야 되고 어쩌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를 이끌어낸 건 MB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엉터리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럴 때일수록 전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94년도에 미국이 북한 영변 폭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참 큰 위기가 났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사재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카트 대통령이 가서 그 위기를 해소를 했습니다. 지금 그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 사태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뭔가 평화의 돌파구를 찾을 때라 생각해서 이럴 때는 여야가 같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박근혜 당선자와 우리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긴 하지만은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남북관계를 둘러싸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가적, 민족적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힘을 합쳐서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회 모두가 듣겠습니다. 헌정 사상 가장 나쁜 대통령이 또 가장 나쁜 짓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 호가호위하며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던 측근 친인척에 대한 특별 사면입니다. 이 측근 친인척들의 범죄는 대통령 자신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범죄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의 범죄나 다름없습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사면하는 셀프 사면은 고유 권한이 아니라 범죄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빙자해서 권력형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국가기관과 법 질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찰, 검찰,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국민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청와대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계, 정치권 등에서 특별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하는데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대해서 그런 권력형 범죄자들에 대해서 사면을 요구한 종교계나 경제계 정치권이 어디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대화합 조치라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까지 충실한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권대진 법무부 장관이 사면 심사위원회 심의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국무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이 특별 사면 안건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가 그래도 역사와 국민 앞에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셀프 사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고유 권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단히 권위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단어입니다. 고유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권한이 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제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행사하라고 부여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위임한 만큼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권한 행사를 해야만이 정당성이 확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설 정부도 이제는 고유권한이라는 용어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이번 특별사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마치 새누리당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 큰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마치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측의 역할 분담이고 고단수 꼼수 정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측근 사면이라는 실리를 얻고 박근혜 당선인은 셀프 사면에 반대했다는 명분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잘못과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안고 간다. 박근혜 당선인은 마치 새누리당 정부가 아닌 것처럼 차별화하는 효과를 얻고 있는 고단수 꼼수 정치라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박근혜 당선인께서 잘못된 사면을 바로 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은 거론되는 친박 인사, 홍사덕 등과 같은 친박 인사 사면부터 강력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선인 자신은 재임 기간 동안 절대 친인척이나 측근 비리 재벌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면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지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도입해서 법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면심사위원회는 내부 구성원이 법무부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고 자문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의미 없는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라도 사면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면법 개정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일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문희상 위원장님께서는 안정적인 그런 비대위 구성과 함께 쇄신을 천명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지난 2주 동안은 질서 있는 안정감 있는 그런 비대위 활동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비대위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을 관장하는 비대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비상한 비대위고 비상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비상한 각오하에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 비대위의 그런 쇄신 활동과 개혁 활동에 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많은 비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홍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누누이 밝혀왔듯이 우리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정권, 주도권 따위의 작은 이익에 얽매이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생, 복리라는 큰 이익을 위해서 이 당선자에게 협력할 것을
이야기해왔던 겁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대선 공약 실천위를 가동시킨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청년 문제의 시급성과 이견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형식의 구애됨 없이 청년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청년희망 원탁회의를 제안드립니다. 박근혜 당선자의 대표적인 청년 공약,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직무능력평가제 도입,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 대폭 지원 등 이런 부분은 여야 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도 방법상 이견은 존재하지만 조정하지 못할 정도로 근본적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청년회의는 여야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단체 대표, 대학생 대표를 참여시키고 이 청년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체화시켜서 초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특위의 김상민 위원장에게 정식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이동욱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문회가 이미 끝났지만 소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추천권자인 이명박 대통령도 또 추천을 협의했던 박근혜 당선자도 그리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도 이 상황을 앞다퉈서 회피하려고 하는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후보자 본인은 이 국민 여론에도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당장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금의 상황을 마치 개인의 권력욕을 실현하거나 또는 명예회복의 과정으로 본다면 엄청난 착각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새누리당은 청문위원도 늦장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감싸기에 일관해 왔습니다. 10분 만에 경과보소 채택에 대해서 결렬선언을 했습니다. 내부의 분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도피성 파행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자는 떠나가는 권력하고 시작하는 권력 사이에 이 헌법 기관을 놓고 벌이는 책임 전가의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영 인사와 이 밀봉 인사가 만날 때 얼마나 큰 국민의 불행이 시작되는지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결자 해지하고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해서 소장의 공백기를 최대한 단축시켜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득 오중비 의원은 발언을 생략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대선공약 실천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부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경제민주화, 일자리, 복지, 한반도 평화, 정치 혁신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선 패배로 국민들과 약속했던 이런 공약들을 실천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라도 국민 간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줘야 할 정당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대선공약실천위원회가 구성되고 출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아니고 정부 여당에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철저하게 비판하되 항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의 영혼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공약실천위원회는 그 첫 번째 작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공약 그리고 다소간 이견이 있더라도 절충해서 협의가 가능한 공약들은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서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까 문희상 비대위원장님 주문처럼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는 설날 전까지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선자만의 공약 중에서 수정하거나 폐기를 요구할 공약들은 정치적으로 설득해서 관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또 우리 당 공약이지만 반드시 실천이 필요한 공약들은 우리 당의 정책으로서 앞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난 대선 공약 발표한 것들 중에 우리 당 공약 중에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공약에 대해서는 정비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 아젠다를 많이 채택하면서 양당의 공약 중에 유사한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에 보니까 박근혜 당선인도 공약 이행을 강조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 국회 처리를 새누리당에 주문했다고 합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기존순환 출자 전환 문제, 이것은 계속 논의해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양당의 내용, 주장하는 공약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실천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3월 말까지 대선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이행 로드맵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매주 최소 한 차례씩 회의를 가지고 사전에 정리된 의제 영역별로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공약 실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향 정책들을 정리하고 이것을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운영은 당 정책위 의장이 본부장이 되어서 상임위 원내 각 상임위원회와 잘 협의해서 그 실천을 확실히 담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역대 정책위 의장을 지내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미경 4대강 불법비리 조사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4대강 특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새롭게 얘기해야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결과에 대해서 부실 시공 그리고 수질 문제를 다루고 일부 비리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2차 감사원 감사 보고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다뤄지지 않은 문제는 담합 비리 그리고 왜 4대강이 애초에 대운하에서 4대강으로 전환되고 또 4대강으로 전환되면서 보위 숫자가 달라지고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들을 파헤쳐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결과는 보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앞으로 부실 보수에 수많은 또 돈이 또 들어가야지 되고 그리고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또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국정조사는 계속적으로 요구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이 위원회별로는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위, 환노위, 기획재정위, 정무위 5개 상임위원회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합동조사로 되어야지 되고 특히 담합 비리에 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더욱더 많은 문제 제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가 또 다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4대강 특위에서는 국정조사를 위한 다방면에서의 준비를 해나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월 25일에는 합청 창녕호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굉장히 보의 안전성을 위해한다는 파이핑에 대한
제보가 있어서 수중 촬영을 실시했지만은 특별한 이 증거를 아직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별다른 소득은 없었지만은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가 제보가 있으면은 즉시 현장 조사를 가서 진상을 더욱더 파헤쳐 나가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번 4대강 조사 특위 활동을 하고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우리 당의 방향으로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댐 건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확실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왜 이러한 불필요한 댐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보존의 논리가 상당한 부분 작용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떻게 이 조직을 이제는 작은 조직으로 변해야 되는 조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지 될 것인지 민주당의 입장을 제시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댐 건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확실하게 당의 입장을 가지고 예산을 깎아내고 이러한 방향에서 민주당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방향으로 민주당은 정책을 이끌어 가겠다는 모습들을 4대강 사업 문제 제기와 함께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우원식 원내수석 부대표에 있겠습니다.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쌍용 자동차 해법으로 2+3 제안을 한번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어제 이 문제에 관해서 다시 지적한 문제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면 2009년에 쌍용 자동차에 큰 파업이 있고 난 이후에 23명이 아주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에 의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에서 이번 대선을 맞이하게 됐는데 2012년 12월 달에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그리고 박근혜 선거 캠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대선 후 첫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약속을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달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간접적이나마 이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당연히 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선 끝나고 물론 이한국 원내대표가 워낙에 불통이고 막힌 분이어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 약속을 어긴 겁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제2의 명박산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환노의 일부 위원을 제외하고 새누리당의 국정조사를 약속한 분들이 다 묵묵부답 그리고 새누리당의 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와 그 인수위에서도 묵묵부답 이건 국민들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인데 1월 국회를 해나가는 과정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손톱만큼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여당이 필요로 한 거는 야당한테 양보를 요구하고 야당이 요구하는 바는 여당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의 이런 야당 무시하는 태도,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쫓아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1월 국회도 안 된 거 아닙니까? 2월 국회에 정말 시급한 현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2+3을 제안했는데 정말 저희로서도 국정조사를 선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부 양보한 겁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쌍용차 문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발목 잡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쌍용 자동차를 살리고 그리고 쌍용 자동차 문제를 푸는 사회적 갈등을 풀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국정조사를 조금 미루더라도 실질적 해법을 이런 꽉 막힌 상태에서 풀기 위한 건데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쌍용 자동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마인드라의 투자 약속, 마인드라가 투자를 약속했는데 1조 6천억이나 되는 회사를 5천억에 인수하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인도 현지 언론에 투자를 하긴 하겠는데 자체 투자도 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쌍용차 내부의 돈이라든가 아니면 빌리는 돈이라든가 이런 돈을 먼저 해보자. 그러니까 그걸 쌍용차를 담보로 해서 빌린 돈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체 투자, 진정한 투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따져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측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겠다는 거고요. 최근에 무급휴직자 455명을 3월 1일 날 복귀한다고 했는데 이게 임금 관련한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이렇게 회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2009년 77일간 파업에 대한 지나친 공권력 폭력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회계 조작 기획부도 부당한 정리해고 그것에 따른 이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대해서 명예회복에 대한 의견 청취 및 협의가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정리해고자 및 희망퇴직자 복귀 그리고 그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 그리고 그 협의가 필요하다. 일곱 번째는 쌍용차 손배 가압류 해결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여덟 번째는 쌍용차 국정조사 그리고 기타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자. 이게 2+3 협의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갈등을 했던 양 당사자가 이 테이블에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됩니다. 갈등을 했던 양 당사자는 쌍용자동차 사측과 그리고 당시에 갈등을 하고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으로 커다랗게 불거졌고 그래서 대선 기간에 새누리당의 선대본부장 또 당 대표까지 국정조사를 약속하게 했던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그 또 한 당사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때도 서로 싸우면 싸운 당사자들끼리 나와서 허심탄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빼고 하자는 게 도대체 하자고 하는 건지 우리들의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들의 큰 결단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이제 화답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어깃장을 놓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양당 수석 간에 논의를 할 텐데 전향적인 태도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